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프로지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네프롤로지 강의록 제1단원을 볼 거고요. 네프론 순서대로 PCT, TAL, DCT, CD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여길 타겟으로 한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약제 사용을 따라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roximal Convoluted Tubule, PCT부터 볼까요? 주요 단백질이 뭐가 있냐면은 우선 소듐 프로톤 익스체인저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고요. 나트륨을 흡수를 하면서 프로톤을 분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소듐을 최대한 재흡수하려는 그런 기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알칼로시스를 좀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네. 자, 두 번째, 여러 종류의 소듐 심포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포터, 코트랜스포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트륨이 안쪽으로 뚝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글루코스나 아미노아시드, 유레이트 이런 것들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있는 단백질들이네요. 가장 대표격으로 나트륨과 글루코스를 함께 재흡수하는 SGLT2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arbonic anhydrase. 이거는 세포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apical membrane, 이제 세포 안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apical membrane, 여기 이제 루멘 쪽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브러쉬 보더라고 하죠. 이제 그런 쪽에도 붙어 있는데, 이게 세포 밖에서는 루미널 플루이드 내부에, 세포 밖에서는 루미널 플루이드 쪽에 HCO3, 그 다음에 요 NHE, 얘가 밖으로 내보낸 프로톤을 서로 이제 결합해가지고 H2CO3가 되면, 요거를 카보닉 안하이드레이트가 H2O와 CO2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네요. 그러면 물과 물과 CO2는 셀 멤브레인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다시 세포 안쪽에 있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트는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과 CO2를 결합시켜가지고 탄산을 만들고, 세포 안쪽에서는 얘네가 둘이 다시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H+는 NHE를 통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요 HCO3, 바이카보네이트 아연은 혈액으로 흡수를 하게 된다. 요때 요걸 이제 혈액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이 요 베이설 멤브레인 쪽에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코트랜스포터 NBC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듐과 함께 HCO3를 혈액으로 내보낸다. 이제 혈액 입장에서는 그래서 HCO3를 루멘에서 세포를 통해 가지고 재흡수한다.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그럼 PCT의 기능은 대체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PCT는 글로메룰러스와 모우먼스 캡슐에서 만들어진 프리미티브 유린의 60% 이상을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물, 나트륨, 칼륨 이런 거는 한 3분의 2 정도가 재흡수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미노아시드, 글루코스 이런 것들은 100% 재흡수를 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PCT는 산과 염기 평형 조절 기능을 담당합니다. 왜냐면은 요 HCO3의 재흡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반복 차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프로톤이 세포 안쪽 바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HCO3가 루멘에서 블러드로 넷 리업소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재흡수를 할 때 HCO3는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멤브레인을 통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 보드에 붙어 있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트,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러 카보닉 안하이드레이트 이런 것들이 요 HCO3와 H+를 탄산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탄산을 분해해가지고 CO2와 H2O를 만들었다가 또 세포 안에서 다시 합성을 했다가 요런 거를 반복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생긴다고? HCO3의 net reabsorption이 생긴다. 그래서 베이스, 알칼리를 재흡수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acidify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린 에시디피케이션이 된다는 거는 산을 배설한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브러쉬 보더의 카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를 억제하는 약이 바로 아세타졸라마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약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HCO3,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을 재흡수하는 게 안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몸은 약간 애시도시스가 생길 거고요. 소변은 약간 알칼리나이제이션이 되겠네요. 그쵸? 왜냐하면은 우리 몸으로 알칼리를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소변에 그게 남아서 알칼리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몸은 이제 알칼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애시도시스가 생길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물론 이 아세타졸라마이드는 이제 그 이뇨제의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것들을 이제 사실 결국은 이제 CO2로 이제 H2 이제 물의 형태로 이제 재흡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뇨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가 이 HCO3가 소변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소변의 pH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변에는 뭐도 섞여 있냐면은 칼슘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칼슘은 어떠냐면은 이제 뭐 포스페이트 아니면 옥살레이트 요런 것들이랑 잘 달라붙어요. 근데 그게 애시딕한 pH에서는 얘네가 아이온의 형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베이직한 pH 그러니까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가 프리시피테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너리 스톤 그러니까 요로돌 요석은 대부분이 칼슘에 의한 스톤이거든요. 그래서 요 칼슘 스톤은 애시딕 pH에서는 물에 녹고 베이직 pH에서는 물에 잘 프레시피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세타졸라마이드 같은 거를 써가지고 유린 알칼리나이제이션이 되면은 요 칼슘에 의한 프레시피테이션으로 유리너리 스톤이 잘 생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스톤들은 pH가 너무 낮을 때도 잘 생겨요. 그러니까 애시딕 pH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스톤이 안 생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애시딕 pH에서도 그게 잘 스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베이직한 pH에서도 스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 칼슘 스톤은 베이직한 pH에서 잘 생기는 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유린 알칼리나이제이션을 일으키는 그 약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아세타졸라마이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요 HCO3를 재흡수하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모르게 생각하면 이제 네거티브 차지가 돼 있는 이온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혈액에는 지금 네거티브 차지가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그 혈액에 음이온도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대신에 클로라이드 아이온을 이용해서 그 전기적인 그 그레디언트,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 차지 그레디언트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그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혈액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레미아, 염소가 과다한,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과다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세타졸라마이드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린 알칼리나이제이션을 통한 유리너리 스톤을 잘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이카보네이트를 혈액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은 이 베이설 멤브레인의 MBC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타입 2 또는 proximal renal tubular acidosis라고 합니다. 웬만 프록시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proximal convoluted tubule에서 일어난 거니까. 근데 튜뷸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에스도시스다. 그래가지고 renal tubular acidosis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거 결과는요, 어쨌든 간에 이제 HCO3를 재흡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아세타졸라마이드 쓴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릭 메타볼릭 에스토시스 생기고, 그 다음에 유린 알칼라이제이션 때문에 유리닐 스톤도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 HCO3 요게 그 비교적 앞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록시멀 컨버티브 튜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뒤쪽에도 HCO3를 재흡수하는 기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뒤쪽에서 어느 정도 보상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타입 2 프록시멀 RTA는 에소시스나 아니면 유리널 스톤에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덜한 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타입 2 RTA와 타입 1 RTA, 타입 1 RTA는 디스탈 RTA거든요. 근데 그 디스탈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RTA에 비해서 프록시멀 쪽에 문제가 생기는 RTA는 비교적 증상이나 아니면은 그거로 인한 합병증이 덜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유린 pH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 몸의 pH가 떨어져가지고 에시도시스가 생긴 거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에시도시스가 심하면은 막 HCl3도 막 적극적으로 재흡수하고 그다음에 소변으로 산을 많이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소변이 굉장히 애시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린 pH가 5.5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타입 2 RTA는 유린 pH를 5.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제가 다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구나. 다다음 시간에 이 RTA 푸는 법 알려드릴 텐데 이 타입 2 RTA는 거의 대부분 유린 pH가 5.5 미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금방 풀립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애시도시스가 있으면은 보통 하이퍼칼레미아가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애시도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기는 몇 안 되는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TA입니다. 그래서 RTA가 있으면은 타입 1, 2 RTA 한정이긴 한데 이 타입 1이나 아니면 타입 2 RTA는 산증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포칼레미아가 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Thick Ascending Limb of Handless Loop 약자로 TAL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 TAL은 물은 통과하지 못하고 솔루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에 녹아 있는 그 용질들만 재흡수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단백질이 그거를 흡수를 하느냐? 바로 요 NKCC,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친구가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은 하나씩 그리고 클로라이드를 동시에 2개 흡수하는 코트랜스포터입니다. 이때 이 코트랜스포터가 돌아가게 하는 힘은 전적으로 나트륨의 농도 구배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하나 뚝 떨어지면서 칼륨도 하나 같이 그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칼륨은 같이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사실 칼륨은. 그리고 클로라이드도 들여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농도 구배를 유지하는 힘은 당연히 이 베이설 멤브레인 쪽에 소듐 포타슘 익스체인지라고도 하고 펌프라고도 하죠. 뭐 요런 그런 이 단백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TAL에서 정말 중요한 거 요 NKCC에 의해서 흡수된 칼륨 중에 일부는 ROMK라고 하는 채널에 의해서 다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무한정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세포 안에 약간 네거티브 차지가 생길 거고 플러스가 빠져나가니까 밖에는 플러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세포 밖은 약간 플러스 차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러스 차지는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positive charged ion, 케타이온들을 밀어내는 힘이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이 세포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 길들을 통해 가지고 세포 사이를 공간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paracellular pathway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요 NKCC, 그 다음에 요 ROM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륨을 들여왔다가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 바깥쪽에 양전하를 만든다. 파지티브 차지를 만들어서 마그네슘과 칼슘을 재흡수하는 원동력을 만드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NKCC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이 바로 loop diuretics죠. 레이식스 같은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 결과는 첫 번째, 나트륨, 칼륨 같은 주요 일렉트로라이트의 재흡수가 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라이트를 재흡수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이포나트레미아도 일으킬 거고 그다음에 하이포칼레미아도 일으킬 거예요. 왜냐면 그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재흡수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키드니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바로 메듈라의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형성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메듈라는 그 안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스몰라리티가 점점 높아진다. 대략 한 1200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높은 오스몰라리티가 물을 재흡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그 오스몰라리티 뭘로 유지하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 TAL에서 흡수하는 요 나트륨이나 칼륨 뭐 이런 것들이 한몫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룹 다이어레틱스는 결국 그 오스모틱 그레디언트의 형성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그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어야 물을 제대로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그 물을 재흡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동력 자체를 아예 상실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룹 다이어레틱스는 수분의 재흡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제다. 프리 워터를 빼는데 가장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당연히 너무 많이 쓰면요.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길 수가 있고요. 하이포칼레미아 뭐 이런 일렉트로라이트 손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도 너무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볼륨 많이 빠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 컨트랙션 알칼로시스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포칼레미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면요. 사실 제가 이제 룹다이어틱스 너무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됐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쓰는 걸 조절을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칼륨이 들어와야 칼륨이 다시 조금 빠져나가면서 요 바깥쪽에 파지티브 차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지티브 차지를 통해서 마그네슘과 칼슘을 재흡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NKCC를 막아버리면은 요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파지티브 차지 만드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칼슘하고 마그네슘 흡수 당연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레이식스 너무 오래 달고 있으면은 하이포칼세미아, 하이포마그네시네미아가 따라온다. 이게 이제 레이식스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주요 일렉트로라이트 디스크레이지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치 이 룹 다이어레틱스를 항상 달고 있는 것처럼 이 NKCC라고 하는 애가 선천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마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마그네시네미아, 알칼로시스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갖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룹 다이어레틱스는 우리 몸에서 볼륨을 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달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항상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항상 볼륨 컨트랙션 상태라고요. 즉, 하이포텐션,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칼슘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칼슘이 그대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소변의 칼슘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유리널 스톤도 잘 생길 거고요. 칼슘이 흡수가 칼슘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성장 장애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이뇨제를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소변도 많이 볼 텐데요. 제가 이 룹 다이어레틱스는 그 키드니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 즉 메듈러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형성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바타 신드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메듈러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메듈러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300, 600, 900, 1200 이렇게 형성을 해놔야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상태라고. 최대 높아져 봤자 뭐 400, 5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을 제대로 흡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AVP, ADH를 말하는 거죠. 얘네가 그 항이뇨 호르몬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이 뭐냐? 프리 워터를 재흡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프리 워터라고 재흡수는 결국은 아쿠아포린이라는 그 단백질을 통해서 재흡수를 하는 건데 그때 메듈러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애초에 형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ABP를 써봤자 물이 재흡수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AVP resistant polyuria and polydipsi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룹 다이어레틱스는 그 바타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둘이 비슷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distal convoluted tubule, DCT입니다. TAL을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콜텍스로 올라오는 거죠. 여기는 주요 단백질이 뭐가 있냐? NCCT. 네, 나트륨과 칼륨만 재흡수하는 단백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칼슘을 이제 직접 세포를 통해서 재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슘은요, 세포 안하고 세포 밖하고 농도가 어때요? 그 혈액에는 칼슘 농도가 한 8에서 10 정도 되는데 세포 안쪽은 농도가 막 0.001, 그래서 농도가 극단적으로 낮죠. 그 이유는 칼슘이 우리 몸에 그 신호 전달 물질 이런 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 필요할 때만 잠깐 확 높아졌다가 다시 필요 없을 때는 싹 걷어가지고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농도 구배를 이용해가지고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채널만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밖에서 안으로 쭉쭉쭉 잘 떨어지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ECAC, ENAC랑 이름이 비슷하죠? ECAC라고 해가지고 에피셀리얼 칼슘 채널이라고 하는 게 이 DCT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칼슘도 양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도 양이온 해가지고 둘이 들어올 때 약간의 뭐 경쟁성이 있다, 뭐 요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칼슘 들어오면은 요 칼슘 요 세포 안에 그대로 냅두면 안 되죠. 이 칼슘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 혈액까지 재흡수를 하기 위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칼슘을 다시 혈액 쪽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듐 칼슘 익스체인저.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슘을 퍼내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NCX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베이설 멤브레인 쪽에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럼 세포 안에 낮은 나트륨 농도는 뭘로 대체 유지를 하는 거냐? 그거는 항상 베이설 멤브레인 쪽에 있는 소듐 포타슘 펌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DCT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PTH 리셉터가 되겠어요. 이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주요 기능이 칼슘을 재흡수하고 포스페이트, 인산을 배출하는 겁니다. 근데 칼슘을 재흡수하는 곳이 DCT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잘 해주라고 요 DCT에 PTH 리셉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칼슘 조절에 관여하는 게 비타민 D도 있어요. 근데 이 바이타민 D는요, 뭐 섭취를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몸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D를 다른 말로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데 그게 25HCC. 그래서 HCC가 아니고 OHCC지. 25OHCC 해가지고 이제 25번 탄소에 OH 하이드록실 그룹이 붙은 콜레칼시페롤이 돼야 되고요. 간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키드니에서 1, 25 나이하이드로 콜레칼시페롤로 최종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바로 PTH에 의해 가지고 촉진이 된다. 근데 결국 이제 PTH도 그렇고 바이타민 D도 그렇고 칼슘을 재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DCT는 칼슘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PTH 리셉터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도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DCT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봅시다. 우선 DCT는 DCT에 있는 NCCT라는 코트랜스포터를 억제할 수 있는 약으로 사야자이타르틱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쓰면 당연히 소듐과 클로라이드의 재흡수가 잘 안 되겠네요. 그래서 소듐의 재흡수도 잘 안 되니까 당연히 물도 재흡수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야자이 다이레틱스와 레이식스 같은 룹 다이레틱스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레이식스는요, 아까 메듈러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형성 자체가 잘 안 된다. 즉, 물을 재흡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 자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리 워터를 쭉쭉쭉 빼는데 레이식스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야자이드는 이 DCT에 작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콜텍스에만 작용을 하는 거고 메듈라에는 별 관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야자이드는 메듈러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형성에 관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물을 재흡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 자체를 억제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야자이드는 뭐 헨레골이나 아니면은 뒤쪽에 있는 컬렉팅 덕트에서 물을 재흡수하려고 하는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사야자이드가 또 나트륨 흡수 억제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 흡수는 잘 안 되는데 뒤쪽에서 컬렉팅 덕트나 이런 쪽에서 물은 흡수를 잘 해. 그렇기 때문에 물은 흡수를 잘하고 나트륨은 손실이 많고 그러므로 이 사야자이드는 하이포나트리미아가 굉장히 잘 생기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사야자이드 사실 뭐 이뇨 효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뇨 효과는 별로 없고요. 대신에 하이포나트리미아는 잘 생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봅시다. 이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요 에이피컬 멤브레인에서는 루미날 플루이드에서 나트륨과 클로라이드 아이온, 그 다음에 칼슘을 재흡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나트륨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세포 안이 농도가 낮죠. 그래서 밖에는 많고 안에는 적다. 그러므로 농도 구배에 의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칼슘을 세포 안으로 흡수한 다음에는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세포 안에서 갖고 있으려고 재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혈액으로 내보내려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재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내보낸다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칼슘을 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쪽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은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그 NCX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트륨의 농도 구배를 이용해서 칼슘을 밖으로 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이아자이드 다이어렉틱스를 사용해가지고 NCCT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사이아자이드 다이어렉틱스를 사용하면은 세포 안쪽의 나트륨은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항상 이렇게 퍼내고 있는데 이 밖에 혈액에 비해서 세포 안쪽의 나트륨을 조금 더 낮게 만든다는 말은 이 NCX가 나트륨 밖에서 안쪽으로 뚝 떨어질 때 조금 더 힘을 크게 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농도 차이가 크니까 나트륨이 안쪽으로 뚝뚝뚝 잘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자꾸 받아가지고 이 칼슘을 밖으로 퍼내기가 훨씬 쉽겠죠. 결과적으로 이 사이아자이드를 사용해가지고 세포 안쪽의 나트륨을 낮게 유지함은 이 NCX가 나트륨을 안으로 들여오면서 칼슘을 잘 퍼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세포 안에 있는 칼슘 농도도 평소보다 더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루미널 멤브레인하고 이번에 비교를 해보면 밖에서 안쪽으로 칼슘이 들어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까보다 더 쉬워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이아자이드 다이어렉틱스를 사용하면은 특이하게도 칼슘은 오히려 재흡수량이 늘어나고 재흡수 돼가지고 혈액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거니까 혈액 중에 칼슘 농도가 약간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막 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하이퍼칼세미아가 생기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대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칼슘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고혈압도 조절해야 될 때 사이아자이드 다이어렉틱스를 사용하면은 다른 고혈압 약에 비해서는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대한 프로텍티브 이펙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고혈압 약은 굉장히 좋은 약이라서 혈압도 잘 잡아주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아까 단점이 이제 하이포나트리아가 잘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식사 제때 안 하시고 약만 드시면은 어지럽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는 조금씩이라도 꼭 하셔라. 그리고 나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골다공증에 대한 골다공증 얘기를 하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인 하이퍼나트레미아라든지 하이퍼텐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설명 방법이 되겠죠. 이제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도대체 사이아자이드가 왜 칼슘을 높일 수 있는가? 과정이 길고 복잡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막 꼬치꼬치 막 캐묻는 문제는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아자이드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하이퍼칼세미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사이아자이드 다이어렉틱스는 칼슘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재흡수가 잘 안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둘이 서로 경쟁적이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안 된다. 하이포마그네시네미아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이아자이드 효과를 요약해보면은 일단 하이포나트레미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와 함께 이제 하이포칼레미아도 일으킬 수가 있고 이제 우리 볼륨 잃어버리니까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포마그네시네미아 해가지고 일렉트로라이트가 딴 거는 다 떨어지는데 희한하게도 칼슘만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작용으로는 이제 디슬리피데미아,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있어가지고 당뇨 환자라든지 아니면 비만한 환자
이런 사람의 고혈압을 조절할 때는 사야자이드 사용을 신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사야자이드를 계속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게 지텔만 신드롬입니다. 이거 이제 태어날 때부터 NCCT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알칼로시스, 하이포나트레미아, 하이포칼레미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하이퍼칼세미아가 같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야자이드에 의한 그 칼슘 사용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지텔만 신드롬 같은 경우는 칼슘 흡수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하이퍼칼세미아 때문에 그 관절 같은 곳에 칼슘이 쌓여서 joint calcinosis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사야자이드에 의한 일렉트로라이트 로스라든지 아니면 볼륨 로스는 아까 얘기했던 바터 신드롬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텔만 신드롬은 바터와는 달리 하이포텐션이 되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든지 그 정도 생기는 거는 좀 비교적 덜한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도 하이퍼 파라사이로이디즘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아까 DCT가 뭐야, 이제 PTH에 반응해가지고 칼슘을 재흡수하는 걸 촉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PTH는 굉장히 높지만 전혀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이포파라사이로이즘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거를 슈도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DCT에는 또 이제 마큘라 덴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레닌 시크레이션의 첫 단계를 끊는 그런 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포텐션이 어떻게 레닌 시크레이션을 촉진하는지 그걸 적어놨는데 전에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컬렉팅 덕트입니다. 컬렉팅 덕트는 프린시펄 셀과 그다음에 인터컬레이티드 셀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우선 프린시펄 셀 봅시다. 이 프린시펄 셀의 중요한 기능은 이제 레날 튜브에서 마지막으로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백질이 두 개, 에피셀리얼 소듐 채널 1NAC와 그 다음에 아쿠아포린 2 AQ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ENAC 요거는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나트륨을 재흡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쿠아포린 요거는 ADH 이렇게 의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요 ADH와 그 알도스테론에 의해 가지고 물과 소금이 재흡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돕기 위한 게 있는데 요 ROMK와 MEXK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세포라네. 그런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여기 나트륨이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요 안쪽에는 파지티브 차지가 너무 과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포타슘을 이렇게 내보내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내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설 멤브레인 쪽에서는 항상 요 그 소듐 포타슘 펌프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재흡수한 소듐은 계속 밖으로 퍼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포 안에 많은 칼륨을 다시 세포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게 돌아가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물을 그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이제 많이 재흡수하려면은 이제 콜렉트 덕트는 결국 메둘라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메둘라 따라서 내려가면서 소변이 재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물이. 근데 그 메둘라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형성을 할 때 이게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저기 헬레고리 TAL 쪽에 있는 NKCC 거기에서 이제 솔루트를 재흡수하는 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유레아 요 요소도 어느 정도 그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레아는 우리 몸에서 필트레이션 된 게 50%는 재흡수가 되거든요. 그 유레아를 재흡수하기 위한 단백질이 유레아 트랜스포터인데 요것도 저기 바소프레신
ADH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요거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완벽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CE 이니비터, ARBs, 스파이로놀락톤 요런 알도스테론의 생성이나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쓴다면 당연히 나트륨 제흡수 안 되고 나트륨 따라서 물 제흡수도 잘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칼륨을 배출하는데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습니다. 알도스테론 기능을 억제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나트륨과 물의 제흡수를 막으니까 혈압이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뇨 효과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칼륨은 약간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칼륨을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쓸 때는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칼륨을 기본적으로 약간 지키고 싶어서 이런 약을 쓰는 건데 그러다가 칼륨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칼륨 수치를 잘 보면서 약을 써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튜블러 디지즈 중에 마지막 리들 신드롬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다룬 바터 지텔만 신드롬은 바터는 NKCC가 기능을 못하는 거. 그래서 레이식스를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텔만 신드롬은 NCCT. 그래서 이제 사야자이드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커넥팅 덕트에서 뭐가 잘못되는 이 리들 신드롬은 걔네랑 조금 달라요. 요거는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 에피텔리얼 소듐 채널 ENAC가 항상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과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요 ENAC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트륨을 항상 이렇게 재흡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트륨을 쪽쪽쪽쪽쪽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물도 덩달아서 많이 따라오겠네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쪽쪽쪽 들어오니까 칼륨은 세포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겠네요. 그래서 이 리들 신드롬은요, 그 조금 전에 했던 바터 지텔만 신드롬이랑 하이포칼레미아인 건 똑같아요. 하이포칼레미아, 물 바깥으로 이렇게 줄줄줄 새니까, 칼륨이 이렇게 바깥으로 줄줄 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생기는 거. 그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아까 바터라든지 지텔만은 나트륨의 손실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네는 나트륨을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터 지텔만은 우리 몸에서 플루이드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요. 근데 요리들은 오히려 이제 체액이 약간 과도한 상태가 되니까 혈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요 ENAC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리들 신드롬은 증상이 어떠냐면 알도스테론이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하이퍼 알도스테로니즘하고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혈압 높고 나트륨 높고 칼륨은 떨어지고 이제 pH가 높아가지고 알칼로시스 상태. 근데 요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알도스테론과는 상관없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파이로놀락톤 같은 거 쓴다고 해가지고 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치료할 때 스파이로놀락톤 같은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를 쓰면 안 되고요. 요 이제 ENAC를 직접 억제할 수 있는 약제, 아밀로라이드나 트리암테렌을 사용해야 요거를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프린시펄 여기를 마치고요. 요거는 ADH가 있을 때와 ADH 없을 때 튜블러 플루이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콜텍스 쪽은 보통 주변의 오스모랄리티가 300 정도 되고요. 이게 메둘라이가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1200 정도까지 높아지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굉장히 부족할 때는 여기가 1200까지 돼가지고 쭉 들어오면서 물을 쪽쪽쪽쪽쪽 빨아들이니까 결국에 이제 굉장히 농축된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요 메듈라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형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여기 thick ascending limb 쪽에 있는 NKCC 걔네가 일렉트롤라이트를 재흡수하는 것도 한몫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레아가 요 역할을 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없을 때는 ADH가 나와가지고 유레아를 많이 재흡수해서 요 그레디언트를 형성을 하는 거고, ADH가 없을 때는 유레아 재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메듈라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도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ADH가 아쿠아포리를 통해 가지고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프리 워터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스모랄티가 떨어지는 그런 소변을 배출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컬렉팅 덕트에는 intercalated cell이라고 산염기 조절에 관여하는 세포도 있죠. 얘는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알도스테론 기능에 의해 가지고 프로톤을 배출한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많으면은 알칼로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애시도시스가 있을 때는 이제 프로톤을 내보내면서 칼륨을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왜 애시도시스일 때는 하이퍼칼레미아가 되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정리하는 기분으로 저번 시간까지 쭉 배웠던 나트륨 칼륨의 흡수가 넷프론의 각 파트에서 이제 둘이 어떻게 이제 하모니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일렉트로라이트는 또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뇨제를 각 파트에 쓸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때요?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시죠? 아직 잘 모르시겠어도 괜찮아요. 자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이 약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였지, 그런 식으로 자꾸 연결을 해가지고 기억하시면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세뇨간의 기능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관기능 장애, 그 다음에 RTA를 다루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 세관기능 장애 RTA 문제가 임종평이든 국시든 참 잘 나와요. 문제 내기 좋아가지고 잘 내시는 것 같은데 많으면 2문제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게 푸는 방법을 잘 모르면은 진짜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외우기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풀 줄 알면요, 너무너무 쉬운, 그냥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